욕구조사와 평가조사 들어갑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사론을. 조사 파트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인행사 조금 들어갈 거예요. 욕구조사는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 주민의 욕구를 봐야 되겠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니까. 욕구조사는 한정된 지역 안에서 사람들의 욕구 수준을 확인하는 거고 이를 수량화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욕구조사 하면 서베이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표본조사를 샘플링을 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조사, 서베이, 수량화하는 방법이죠. 자, 목적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식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할당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수행 중인 사업 평가에 필요한 보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욕구조사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상호 의존, 협동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조사는 프로그램과 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구를 조사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마지막에 평가조사라는 걸 하죠. 자,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 방법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사회 지표 분석이 있습니다. 사회 지표 분석은 양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2번 사례를 보시면 소득 수준, 빈곤인구 비율, 실업률, 주택 보급률, 범죄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사회 지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다 수량화된 자료들이에요. 통계청에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사회 지표 분석입니다. 일정 인구가 생활하는 지역의 지역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및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욕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지표 동그라미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분석의 형광펜 밑줄.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입니다. 2차 자료 분석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욕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상담 일지가 있어요. 이러한 일지는 제가 기록한 게 아니죠. 거기 담당 사회복지사가 기록한 거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하고 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걸 2차 자료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2번이 중요하겠죠. 2차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인테이크 자료 접수 기록이죠. 그 다음에 면접 상황 기록표, 기관의 각 부서별 업무 일지, 면접 기록표, 서비스 대기자 명단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1번으로 들어가면 지역 주민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지역사회 내의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수혜자,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서비스 수혜자에 관련된 기록만 동그라미, 기록을 검토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우편조사, 익명성 보장, 반복, 통제된 피드백, 그 다음 합의점 도출 이런 단어들 이미 머릿속에 갖고 계시죠. 자, 델파이 기법의 개념, 전문가 밑줄, 우편 밑줄, 일단의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로부터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후 그것을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어라고 했습니다. 위로 쭉 빼서 빈 공간에다가 반복이라고 쓰면 돼요. 반복하겠다 이 말이죠. 자, 보내어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합의점이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으로 어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가로 전문가들의 합의 가로 닫고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으려고 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 형광펜 준비하세요. 익명성 밑줄, 반복 밑줄, 통제된 완료 밑줄, 합의 밑줄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익명성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나 지식인은 익명성이 엄격히 보장된 독립된 개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편조사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반복, 개개인의 판단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다시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에게 회람이 됩니다. 다시 이제 조사자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사회 학습의 기회를 얻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의견도 있겠구나. 내 의견이 조금 이 사람의 의견이 좀 더 나으니 내 의견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면서 수정해서 보내주기도 하죠.
통제된 완료, 종합된 의견의 전달은 질문서에 대한 답을 집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사자가 통제를 한 상태에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단순 통계 처리되어서 가는 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전문가는 전체의 몇 %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전체의 몇 %였습니다. 이 정도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개개인의 답변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합의, 델파이 기법의 중요한 목표가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합의를 구하는 거다. 아무래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합의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델파이 기법의 장점이 있는데요. 응답자들의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인이나 집단의 영향과 압력으로부터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죠. 통제된 완료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객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바로 이 의견이었다. 또 단순 집계를 해볼 때 이런 것들이 바로 객관적인 합의점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동원된 전문가들의 자질과 역량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델파이 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편조사이다 보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문 여하에 따라 응답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회수율이 좀 우편조사는 낮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응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 비용 많이 들어요. 비경제적이라고 쓰면 되겠죠. 극단적인 의견은 판단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제거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소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 의견은 이 델파의 목적이 합의점 도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가 있습니다. 형광펜 드시고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역사회 전반적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거기까지 형광펜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토박이라고 쓰면 돼요. 일명 토박입니다. 토박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입니다.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인접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 지역 내의 사회복지 단체 대표자, 공직자 등을 포함하는, 그래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질문하여 그 표적 집단의 욕구, 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서베이입니다. 두 번째 줄 형광펜 준비, 표본을 선정하여 이 자리 밑줄. 자, 그러면 양적이 되겠죠. 당연히 양적. 지역사회 일반 인구, 특정 인구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들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이들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욕구를 조사하여 조사 대상 전체의 욕구를 측정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역사회 포럼 들어갑니다. 이걸 지역사회 공개토론회라고도 합니다. 자, 지역사회 공개토론회는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형광펜 드시고 공개적인 모임을 추선하여 그 자리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게 공개토론회예요. 선택지에서는 포럼으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공개토론회 이퀄 포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경험이나 관찰 또는 정보를 통하여 사회적 욕구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것 전제하에 조사자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모임을 추선하여 이 모임에서 논의되는 욕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개념 끝났고요. 2번,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가치나 태도,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취하여 자료를 수집하죠. 모임을 추선해서 공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직접 수집하는 거예요. 자, 수집된 정보의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지 않죠. 와서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자유로운 지역사회 의견들이 포럼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조사 들어갑니다. 평가조사의 개념은 어떤 개입기술이나 프로그램의 개선, 계속 수행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개별적인 개입기술이나 프로그램이 그 목표하는 바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응용조사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의 동그라미요. 이걸 효과성 평가라고 배우셨죠. 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별표 하나 쳐놨죠. 네, 이건 중요합니다. 욕구조사에 대한 목적은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가조사의 목적은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현관편 준비. 프로그램 계획이나 운영 과정에 대한 환류적 정보 제공까지 쫙 밑줄 치세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땡땡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특히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 환류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평가죠. 자, 밑에 두 번째, 책임성 이행의 밑줄. 세 번째, 이론 형성의 기여, 학문적 기여의 밑줄. 네 번째, 효과성과 효율성 검증의 밑줄입니다. 요 네 가지가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맨 앞에 실천할 때도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판서도 해드렸습니다. 자, 프로그램 중단, 축소, 유지,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게 총괄평가고요.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이 형성평가인데 이거 뒤에 나오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는 제도적 활동이므로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로부터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고,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책임성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평가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설들은 이론으로 발전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론을 수정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평가조사입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효과성 평가와 끊어요.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비교하는 효율성 평가로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조사가 쭉쭉쭉쭉 나오죠. 총괄평가, 형성평가, 메타평가, 영향평가가 있는데, 자, 앞에서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운영이 끝날 때 쓰세요. 바로 위에다가 종결입니다. 종결. 끝날 때 행해지는 평가조사로서 성질이 비슷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유용하다 오른쪽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총괄평가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운영 도중만 밑줄 치면 되겠죠. 운영 도중에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수정과 보완, 현관편 밑줄 치면 돼요.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포맷하는 거예요. 형성평가는 포머티브 이밸류에이션이거든요. 따라서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조사입니다. 메타평가는 평가에 대한 평가, 가로 묶으시면 되죠. 평가의 평가라고 합니다. 땡땡, 평가의 평가. 다 앞에서 노트했던 겁니다.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영향평가는 파급 효과의 동그라미, 프로그램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 적용입니다. 규범적 욕구, 느껴진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볼게요. 맨 아래에 공간이 있죠. 그 자리에 쓰시면 됩니다. 자, 브래드쇼의 욕구는 네 가지가 있는데 비표누규,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두 문자 암기법. 자, 이게 이제 비교의 욕구입니다. 비교의 욕구는 상대적 욕구와 같습니다. 같은 말. 자, 이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더 수월해요. A 그룹이고요. B 그룹인데 이 두 가지 집단이 또는 두 사람이 아주 상황이 유사합니다.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욕구가 충족이 되었고요. 이 사람은 욕구가 결핍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수혜자가 됐고 이건 수혜자가 안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B가 바로 비교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공평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여요? 불공평해 보이죠? 상황이 비슷한데. 따라서 불공평시 나타날 수 있는 게 비교의 욕구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표현적 욕구입니다. 자, 표현적 욕구는 표출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표현적 욕구는 표출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느낀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느낀 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다. 자, 나 이거 서비스 필요합니다. 주세요. 라고 하는 수요, demand라고 하는 수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 사람은 느끼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서비스를 주라고 요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대기자 명단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껴진 욕구입니다. 느껴진 욕구는 느낄 감자가 다 들어갑니다. 감촉적, 체감적, 감지된 욕구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간단해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느낀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느낀 것을 측정하는 것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사회 서베이, 욕구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자, 규범적 욕구라고 하죠. 규범적 욕구라고 합니다. 이 규범적 욕구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등에 의한 욕구입니다. 전문가 등이 설정한 수준을 우리가 욕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두 가지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배웠던 최저보장 수준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가들이 결정합니다. 최저보장 수준. 자, 최저보장 수준 결정이나 최저생계비 결정은 바로 규범적 욕구에 해당되는 사례가 된다. 뭐 이 정도면 공무원 문제는 통과합니다. 규범적 욕구, 전문가의 현관펜 밑줄. 제가 밑줄 쳐놨죠? 행정가 사회과학자들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미리 바람직한 욕구 충족의 수준을 정해놓고 이 수준과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의해서 욕구의 정도를 규정한다든지 최고의 욕구 수준을 정해놓고 실제 상태와의 차이에 의해서 욕구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뭐 전문가들이 욕구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욕구 수준을. 규범적 욕구는 쉽게 수량화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표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 다 수량화된 거잖아요. 이 욕구의 기준들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만 이해만 해놓고 계시면 돼요. 자, 느껴진 욕구는 느낌이란 단어 찾으셨나요? 느낌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욕구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떤 욕구 상태에 있는지 혹은 어떤 서비스를 필요하는지를 물어서 파악하는 거예요. 욕구조사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사회 서베이의 밑줄. 실제적인 욕구의 측정이 되지 못하고 개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표현된 욕구는 수요란 말 찾으셨죠. 여기 수요 있죠. demand. 자, 느껴진 욕구가 실제 욕구 충족 축으로 추구된다. 이거예요. 느낀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 똑같은 말입니다. 자, 수요라고 할 수 있고요. 의료, 보건의 욕구 파악에 많이 이용되며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의 수, 뭐라 했죠? 대기자 명단,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대기자 명단으로 파악됩니다. 표현된 욕구는 휴먼 서비스에서 통상적으로 사정되는 욕구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재한 서비스와 관련된 욕구들은 표현된 욕구로서 확인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인식되고 그 인식된 것이 느껴진 것이 행동을 표출돼야 되는데 인식되지 못한 것은 행동을 표출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재한 서비스도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표출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의 욕구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의 동그라미 이겁니다. 이거 유사한. 자,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겁니다. 이거 B. 자, 이 사람들 욕구 상태에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공평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불공평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집단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 이게 바로 상대적인 비교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욕구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욕구, 비교의 욕구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자, 조사 방법론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조사 방법론은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우리가 해볼 만한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인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우리가 대학을 이제 사회복지 전공하면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기초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우리 공무원에서는 거의 가장 적게 나오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뒤로 빼드렸어요. 되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순서대로 한다면 이게 맨 앞에 와야 되는데 그게 맞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비중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맨 뒤로 빼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좀 착안해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인데 이런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개념들 정도를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인간 행동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리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환경체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체계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 방법론이나 인행사나 개념 정리예요. 이 개념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자, 먼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나왔는데요. 먼저 그냥 빨간 펜 들어보세요. 빨간 펜 들어보시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있죠? 가로 딱 묶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